여러분 안녕하세요. 서동일입니다. 오늘은 시스템 보안 중급 첫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수업이 이미 지난주부터 시작을 했지만은 잘 알다시피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서 오늘 수업은 6교시까지 있습니다. 1교시에서는 시스템 및 IT 기초에 대한 그 복습을 좀 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2교시에서는 알고리즘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그리고 3교시에는 지난주 수업에 있었던 파이썬 프로그램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고, 그리고 4교시 정보보호의 기본 개념, 시스템 보안 위협과 취약점, 그리고 5교시 시스템 보안을 위한 그 보안 시스템 기술들, 그리고 마지막 6교시에 시스템 해킹 기술에 대해서 잠깐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실습은 1교시에서는 MS-DOS와 배치에 대한 실습이고, 그리고 2교시부터 6교시까지는 그 파이썬 프로그램을 계속해서 실습하는 걸로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시스템 보안 중급 2에서는 시스템 보안에서 원래 가지고 있는 그 6가지 보안 기술에 대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첫 번째 수업 시간인 지난 첫 시간에 했었던 그 시스템 및 IT 기초에서 했었던 사항들 중에서 이것만은 좀 잊지 말고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항목들에 대해서 복습하는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여러분들도 사용하고 있겠지만은 개인용 PC는 거의 대부분의 학생들이 이제 아주 어렸을 때부터 요즘 사용을 하고 있죠. 근데 이러한 컴퓨터들의 탄생은 사실은 그 전쟁과 같은 뭔가 좀 안 좋은 일 때문에 어떤 기술이 굉장히 퀀텀 점핑 한다고 그러죠. 확 이렇게 늘어나는 그러한 시기에 탄생한 겁니다. 이 컴퓨터도. 사실 이 오늘날 같은 이런 컴퓨터들은 이제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그리고 우리나라의 한국전쟁 이런 기간들 사이에서 탄생을 했는데요. 물론 현대와 같은 이런 컴퓨터들이 발명되기 이전에도 잘 알다시피 조그마한 사칙연산을 대신하는 어떤 기계라든가 이런 조그마한 기계들은 계속해서 발명이 되어 왔었죠. 그러다 그런 발명 기반 하에서 이제 1940년대 후반부, 1950년대 초반부 이런 때 이제 오늘날과 같은 이런 컴퓨터들이 탄생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보통 우리들이 전 세계적으로 그 첫 컴퓨터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알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 ENIAC이라고 하는 컴퓨터인데요. 지금 여기 사진에서 보고 있는 이러한 컴퓨터입니다. 근데 이러한 컴퓨터들은 사실 지금 그 사진에도 보면 알겠지만은 엄청 그 선들이 아주 난리를 치고 있죠. 이 선이 바로 프로그램을 한 겁니다. 이게 외부에서 이제 선을 이용해 가지고 프로그램 한 건데요. 이 내부에는 이제 진공관을 이용해서 어떤 회로를 꾸미다 보니까 열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났었는데 그 열을 식히기 위해서 보는 것처럼 무게가 자그마치 30톤이나 나가는 이러한 컴퓨터가 사실 1940년대 1930년 40년대 이렇게 그 세계대전 시기에 이렇게 발명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컴퓨터가 외부 프로그램 방식이었다 그러면은 오늘날과 같이 내부 프로그램을 내장시켜서 만들었던 컴퓨터들이 그 유럽과 또 미국 지역에서 각각 개발이 되었는데요. 그게 바로 여기에 있는 에드삭, 에드박이라고 하는 방식들입니다. 이러한 컴퓨터들은 대부분 전부 다 그 프로그램이 내장되어 있어서 지금 여기 사진에 보이는 이런 식으로 밖으로 이런 선이 막 나와 있는 이런 모습은 이제 사라졌죠. 이게 이제 노이만 방식이라고 하는데요. 오늘날의 컴퓨터들도 바로 이 노이만 방식을 계속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죠. 그리고 일반적인 그런 컴퓨터의 구성은 이미 여러분 잘 알다시피
그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하드웨어는 CPU라고 하는 중앙 처리 장치가 있고, 그리고 메모리, 기억 장치가 있고, 그리고 인풋과 아웃풋 장치가 있습니다. 인풋의 대표적인 게 여러분들이 잘 사용하고 있는 이런 그 마우스하고 키보드 이런 것들이 아주 대표적인 입력 장치인 거고, 출력 장치는 지금 여러분들이 화면에서 보고 있다시피 모니터가 대표적인 출력 장치인 거죠. 그리고 모든 컴퓨터는 그 인간의 뇌와 같은 역할을 하는 CPU가 있는 거죠. 이 CPU가 중앙 처리 장치로서 이제 존재하고 있고요. 이게 이제 하드웨어적이다 그러면은 실제로 이 하드웨어가 움직일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이제 소프트웨어인데, 소프트웨어는 크게 시스템 소프트웨어인 운용체제와 그리고 응용 소프트웨어인 어플리케이션 이런 것들이 합해서 소프트웨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메모리도 보조 기억 장치, 주 기억 장치, 캐시 메모리, 레지스터라는 이런 여러 가지 단계의 메모리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지난 시간에도 계속해서 얘기했습니다만은 이러한 컴퓨터들이 어떻게 동작하느냐, 그 동작하는 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가 말씀을 드린다면은, 이거는 뭐 거의 보통은 이제 그 모든 소프트웨어들은 이런 그 HDD라고 하는 보조 기억 장치의 어떤 일정 부분에 이제 프로그램들이 저장이 되어 있다라고 그랬죠.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모니터 화면에서 어떤 특정 소프트웨어를 실행시키기 위해서 더블 클릭을 보통을 하죠. 더블 클릭을 하는 순간 해당되는 소프트웨어가 주 기억 장치인 램에 적재가 된다고 했습니다. 이게 적재가 이제 로딩이 되는 거죠. 이게 적재가 된다고 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적재되어 있는 소프트웨어들이 CPU 장치에 이제 하나씩 들어가는 거죠. CPU에 이게 프로그램이 하나씩, 코드가 하나씩 들어가서 그게 실행이 돼가지고 실행된 결과가 여러분들의 모니터에 이렇게 이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래 한글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클릭을 탁 하면은 아래 한글의 하드디스크에 저장되어 있던 게 램에 적재되고, 램에서 CPU로 가서 CPU에서 하나씩 실행이 된 다음에 그 결과가 여러분들의 화면에 나타난다라고 했죠. 그리고 이 과정 중에 굉장히 자주 이용하는 부분을 캐시에다가, 이 사이에 들어있는 캐시 메모리에다가 저장해 놨다가 여기에서 CPU로 가져간다라고 했습니다. 자, 근데 이런 식으로 단계적으로 하는 이유가 있다라고 그랬죠. 이렇게 단계적으로 실행이 되어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위로 올라갈수록 속도는 굉장히 증가하지만은 그거를 만들어내기 위한 비용은 엄청나게 상승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들에 대해서 서로 간에 적절한 타협점을 찾은 게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러한 형태로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실행이 되어지고 있는 이러한 모양으로 만들어졌다라고 했죠. 이게 일반적인 컴퓨터의 동작하는 메커니즘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아주 가장 기본적인 거고, 이 정도는 모두들 기억해 두라고 했었죠. 그 다음에 이것도 그런데요. 이것도 컴퓨터를 여러분들이 PC를 딱 켠 순간에 항상 개인용 PC는 모든 PC들이 다 이 바이오스라고 하는 기본적인 칩이 들어있는데, 이 칩 안에 있는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실행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컴퓨터는 사실은 이제 컴퓨터를 켜가지고 사용하게 되면은 운용체제가 실제로 여러분들과 인터랙션을 가지면서 어떤 일을 하잖아요. 근데 컴퓨터를 켜자마자 그 운용체제가 동작하는 건 아닙니다. 컴퓨터를 딱 켜면은 바로 이 바이오스라고 하는 칩 안에 들어있는 특정 프로그램이 동작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바이오스가 하는 역할은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자체 진단을 합니다. 자체 진단을 한다는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컴퓨터에 전원은 제대로 들어오는 건지, 각각의 장치에 전원은 제대로 입력을 해주고 있는 건지,
뭐 CPU는 혹시 없는 건지 뭐 이런 자체 진단을 실행을 합니다. 그 다음에 하는 게 하드디스크 드라이브에 들어있는 운용체제 OS 프로그램을 램에 적재해 가지고 그 운용체제가 시작하도록 만들어주는 게 바로 이 바이오스가 하는 역할입니다. 그리고 운용체제가 동작함과 동시에 그 다음에 이 바이오스의 역할은 끝마치고 그 이후부터서는 항상 이 운용체제에 의해서 여러분들의 PC가 돌아가는 겁니다. 이게 컴퓨터 시스템의 부팅 과정입니다. 이건 하드디스크 메모리의 그러니까 보조기억 장치의 구성 모양인데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통은 이제 CD판처럼 생긴 그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여러 개의 CD판 같은 게 이렇게 적재되어 있습니다. 층을 이루어서 이렇게 있는데 그 사이사이에 이 헤드라고 불려지는 이게 이제 이 기억 장치에 들어있는 어떤 정보들을 읽거나 쓰는 그런 헤드인데요. 그 헤드들이 이런 CD 같은 것들 그 사이사이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컴퓨터를 딱 켜면은 요 CD 같은 게 이게 빙 돌아갑니다. 빙 돌면서 그리고 요 헤드도 이게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요 역할을 하는 요 헤드도 있는데 요 헤드가 이렇게 빙빙빙글 돌아가는 요 CD 판 사이에서 이제 특정 섹터의 또는 특정 어드레스의 그런 데이터를 읽거나 쓰거나 하는 거죠. 그게 이 하드디스크 드라이브의 모양입니다. 이건 참조로 드렸고요. 그 다음에 모든 운영체제 안에 들어있는 모든 PC 안에 들어있는 게 가장 중요한 어떤 동작하는 소프트웨어가 운영체제라고 했는데요. 이 운영체제는 하드웨어와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그 컴퓨터라고 하는 그 하드웨어와 여러분 개인 사이에서 이 하드웨어를 적절히 관리하고 동작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컴퓨터의 기본적인 소프트웨어입니다. 그래서 여기 그림에도 있듯이 하드웨어를 감싸고 있는 게 운영체제라고 생각하면 되고 그 운영체제 외부에서 여러분들이 설치했던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 뭐 아리아한글 프로그램, 뭐 익스플로러 프로그램, 뭐 굉장히 여러분들 게임 프로그램 이런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설치되어 있어서 그 프로그램과 여러분들이 그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컴퓨터를 이용하는 거죠. 근데 그런 프로그램들은 하드웨어를 직접적으로 억세스하거나 제어하지는 않습니다. 모든 건 이 운영체제가 다 그 일들을 해줍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운영체제가 하는 대표적인 일들이 기억장치를 제어하고 프로세스, 입출력 장치, 정보 네트워크 이런 것들을 다 제어해 준다고 했습니다. 즉 사용자가 응용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컴퓨터에게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그 하드웨어를 직접적으로 제어하는 게 아니라 그 하드웨어를 적절히 동작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가장 기본적인 소프트웨어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뭐 여러분들 지금 쓰고 있는 그 윈도우즈 10, 그리고 여러분들 그 스마트폰에서 쓰고 있는 뭐 안드로이드, 그 다음에 애플 아이폰에서 쓰고 있는 iOS, 뭐 리눅스, 뭐 맥OS,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운영체제의 일종인 거죠. 자, 또 다른 그 대표적인 그런 운영체제가 이게 아주 중요한 거니까 두 개만 지금 해놨는데요. 하나가 리눅스가 있고 하나가 윈도우가 있습니다. 잘 알다시피 윈도우는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제품이고요. 리눅스는 오픈소스죠. 오픈소스입니다. 그래서 윈도우하고 이 리눅스가 아주 대표적으로 개인용 PC에서 가장 많은 그 유저를 확보하고 있는 그런 운영체제입니다. 그래서 그 네트워크 보안 수업 시간에 이제 혹시 네트워크 보안 시간은 좀 그 강의 시간이 좀 기니까 그 시간에 실제 리눅스 중에 하나를 여러분 PC에 직접 한번 인스톨 하는 거를 저랑 같이 한번 진행하는 거를 해볼 예정으로 있습니다. 자, 그렇고요. 그 다음에 프로그래밍 언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이 프로그래밍 언어는 인간이 컴퓨터에게 어떤 일을 시키도록 이제 만들어야 되는데 그 만드는 언어의 문법을 프로그래밍 언어라고 하는데
이 프로그래밍 언어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저급 언어하고 고급 언어가 있는데요. 저급 언어는 딱 두 가지입니다. 기계어하고 어셈블리어입니다. 근데 사실 컴퓨터라고 하는 요 PC는 딱 뭐 0과 1로 이루어진 요 이진수 수밖에는 알아먹지를 못합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C나 이런 고급 프로그램을 통해서 어떤 언어를 이용해서 이제 컴퓨터에게 일을 시키는데요. 실제로 그 언어가 그대로 컴퓨터한테 가는 건 아니죠. 그 중간 과정에서 기계어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근데 이 기계어는 말 그대로 01, 01 이런 걸로 이루어졌고요. 요거를 살짝 더 인간이 알아보기 쉽게 만들어 놓은 게 어셈블리어입니다. 사실 이러한 수업은 여러분들이 이제 대학이나 대학원 수업하게 되면은 이제 어셈블리어나 이런 것들에 배우게 될 시간이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고급 언어가 있는데, 고급 언어는 사실은 그 인간을 위해서 이제 만들어졌죠. 사실 컴퓨터한테 직접 일을 하려면 0과 1로 만들어진 이진수로 어떤 명령어를 만들어야 되는데, 사실 이걸로는 만들어내기가 거의 불가능하죠, 인간이. 그래서 그걸 대신에 고급 언어라고 하는 프로그래밍 언어를 만들었습니다. 대표적인 프로그래밍 언어가 여러분들 많이 사용하고 있을 자바, 파이썬, C, 포트란, 코볼, 뭐 파스칼, C++, 뭐 HTML, PHP, SQL, C#, 뭐 엄청나게 많은 언어들이 있습니다. 이런 엄청 많은 언어들 중에서 요 근래에 가장 많이 사용되어지고 있는 대표적인 프로그래밍 언어가 바로 요 세 가지죠. 자바, 파이썬, C 언어입니다. 그리고 이 프로그래밍 언어에 있어서 꼭 알아두어야 할 어떤 그 용어가 이제 코딩이라는 용어가 있는데요. 코딩은 프로그래밍 언어를 이용해서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걸 바로 코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코딩 작업 중이다라고 하면은 지금 프로그램을 짜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코딩 작업에 의해서 생성되어진 그 원본의 코드를 원시 코드라고 그러죠. 보통 소스 코드라고 불립니다. 그럼 이 소스 코드가 컴퓨터 CPU에 바로 그럼 적재돼서 어떤 일을 하느냐? 당연히 그렇지는 않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원시 코드를 컴퓨터가 알아들을 수 있는 01, 01 이런 걸로 이제 바꿔줘야 됩니다. 바꿔주는데 그 바꿔주는 과정을 크게 두 가지로 명칭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컴파일러라고 하는 방법이고 하나는 인터프리터라고 하는 방법입니다. 컴파일러는 이 원시 코드를 기계어로 바꿔주는 이 중간 과정을 하나 더 둡니다. 인터프리터에 비해서요. 그래서 원시 코드를 컴파일러를 통해서 오브젝트 코드, 즉 기계어로 바꾸고 그 다음에 기계어로 바꾼 그거를 로더에 의해서 메모리에 로딩을 한 다음에 그게 실행돼서 그 실행된 결과값이 여러분들의 모니터에 보여지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이 컴파일러입니다. 그래서 컴파일러는 원시 코드를 바로 CPU로 올리는 게 아니고 그 과정에 중간 목적물을 하나 더 둔 거죠. 그게 컴파일러고요. 이 컴파일러를 이용하는 대표적인 방법이 바로 이 C 언어에서 바로 이런 컴파일러를 이용합니다. 그 다음에 인터프리터는 사실 프로그램을 한행 읽으면서 바로 번역하고 나서 바로 CPU 바로 올려서 동작을 시킵니다. 즉 중간 과정에 오브젝트 코드를 만들지는 않고 바로 로딩 해가지고 바로 실행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게 대표적인 그 프로그래밍 언어가 바로 파이썬입니다. 파이썬이 인터프리터 형태의 그 방식을 이용해서 번역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두 가지 방법을 다 사용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걸 바로 하이브리드 방식이라고 하는데 대표적인 게 자바입니다. 자바는 컴파일러도 이용하고 인터프리터도 이용합니다. 자, 근데 사실 어느 게 더 좋다라고 말하기는 좀 어려운데요. 일반적으로 컴파일러 방법을 이용하는 프로그램의 조금 속도가 좀 더 빠르다라고 합니다. 그게 이제 기계어로 바꾸어 주고 나서 로딩을 하기 때문에 이 기계어로 바꾸어 주는 사전 프리 프로세싱 과정이잖아요. 프리 프로세싱 과정 중에서 뭔가 더 옵티마이제이션을 한다라고 그럴까요? 그래서 조금 더 실제 실행될 때는 속도가 더 빠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터프리터 방식은 중간 과정 없이 바로 하다 보니까 이 프리 프로세싱 과정이 없어서 실제 실행하면은 속도가 좀 더 성능이 좀 더 떨어진다라고 말은 하는데 딱히 또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어쨌든 이 두 가지 방식이 다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뭐 컴파일러 이것도 여러분들이 대학 들어가게 되면 이 컴파일러만 가지고서 3학점짜리 수업 시간이 다 따로 있고 그럽니다. 범위가 굉장히 넓습니다. 안에 들어가 보면. 자,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입니다. 데이터베이스는 여러분들이 뭐 MySQL이니 오라클이니 이런 용어를 들어봤을 겁니다. 이런 용어들이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는 시스템들을 지칭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들을 모아놓은 것을 데이터베이스라고 그러는데요. 이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이 DBMS입니다. 그래서 이 DBMS를 이용하는 다양한 이제 응용 프로그램들이 있는데요. 이 응용 프로그램들을 인간이 활용을 해서 실제 이 DB에 있는 어떤 데이터들을 어떤 처리하거나 이런 걸 하는 거죠. 그게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입니다.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에서 지난 시간에 제가 강조했던 게 이 MySQL과 SQL은 전혀 다르다라는 걸 강조했었죠.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서 SQL을 마치 MySQL하고 똑같이 생각해버리는 착각하는 경우가 있다라고 그랬죠. 전혀 다른 겁니다. SQL은 L자는 언어입니다. 언어. 랭귀지입니다. SQL 언어를 이용하는 게 오라클도 이용하고 MySQL도 이용하고 다 대부분 SQL이라고 하는 데이터베이스를 질의응답하는 이런 언어를 많은 DBMS에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네트워크 보안 시간에 또 별도로 또 하겠지만은 네트워크의 기본 용어가 프로토콜이라고 하는, 프로토콜은 결국 협약이죠. 여러 사람들 간에 서로 약속된 규약이죠. 그게 프로토콜이고요. 그 다음에 프로토콜 안에서 이제 레이어라고 하는 개념이 있다고 있는데요. 구체적인 강의는 이건 이제 네트워크 보안 시간에 또 별도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프로토콜을 만들어 내야 되잖아요. 근데 전 세계 사람들이 모여서 이거를 서로 협약을 할 수는 없으니까 그런 대표적인 어떤 기구에서 이런 프로토콜을 만들죠. 그게 이제 표준화죠. 스탠다드제이션입니다. 그래서 이런 표준화를 하는 기구들이 또 전 세계에는 엄청 많은 기구들이 있는데요. 그 기구들 중에서 국제적인 공식 기구가 있고 그리고 사설 기구들이 있습니다. 즉 업체들이 모이거나 이런 사람들이 업체가 모여서 이렇게 만들어낸 이런 사설 기구들도 있는데요. 아무튼 이 표준에 대한 것도 혹시 나중에 이제 실제 대면 수업을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과 더 많은 얘기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저는 이제 이런 표준화 활동들을 좀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나중에 좀 더 하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인터넷이라고 하는 네트워크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인터넷이라고 하는 네트워크에서 사용하는 프로토콜들입니다. 이 프로토콜들의 기본적인 프로토콜들이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이 정도는 사실 여러분들 눈에 좀 익숙하게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인터넷에서 레이어의 개념은 4개 계층으로 내려져 있는데요. 하나가 물리계층, 그 물리계층 위에 IP라고 하는 인터넷 계층, 그 위에 TCP, UDP라고 하는 트랜스포트 계층, 그리고 가장 마지막 위에 여러분들이 직접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응용 계층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나중에 네트워크 보안 시간에 또 별도로 하나하나 또 많은 얘기들이 하겠지만은 이런 모양의 것들에 대해서는 조금 익숙하게 기억을 하고 있는 게 좋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게 그 IT 및 시스템 기초 시간에 썼던 것들 중에서 좀 기억에서 가지고 있으면 좋겠다라는 거였었고요. 나머지 시간에 실습을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MS-DOS 명령어들인데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PC에서 시작에서 오른쪽 마우스를 누르면 실행이 나오는데요. 실행에서 커맨드를 쳐가지고 확인을 하면 이 화면이 나옵니다. 이게 이제 MS-DOS 화면인데요. 여기에서 헬프를 해서 보면은 굉장히 다양한 이런 명령어들이 있습니다. 이런 명령어들 하나하나에 대해서는
뭐 예를 들어서 볼륨 슬래시 물음표 해서 보면은 요 볼륨이라고 하는 명령어가 어떤 역할을 어떤 일을 하는 거고 그걸 사용하는 방법은 어떻게 한다라는 이런 것들을 알려준다라고 했죠. 그래서 여기서 볼륨 C 해가지고 하면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네. 이런 것들. 근데 이런 MS-DOS 명령어들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하기를 원했었고요. 여기에서 요 세 가지 용어가 나왔었죠. 세 가지 용어가 예를 들어서 지금 요 화면을 딱 잘 보시면 이 앞에 껌뻑껌뻑 하는 게 있습니다. 이걸 보고 커서라고 그랬습니다. 커서. 그 다음에 이 커서가 나오기 앞부분에 나와 있는 요 형태. 요 형태가 프롬프트입니다. 프롬프트가 항상 이런 형태로 나오는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일단요. 이게 프롬프트입니다. 그리고 C 밑에 유저스 밑에 어드민이라고 하는 이런 게 바로 경로명입니다. 경로명. 자, 그러면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경로를 지금 제가 있는 이 커서 껌뻑이는 거에서 한층 위쪽으로 커서를 옮기고 싶을 때, 즉 이동을 하고 싶을 때, 이때 이동하는 방법 중에서 제가 강조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 절대 경로와 상대 경로의 개념을 꼭 알아두라고 했었죠. 절대 경로와 상대 경로. 여기에서 상대 경로는 두 가지를 꼭 기억을 해야 되는 게 하나가 점이고 하나가 점점입니다. 여기에서 점은 본인이 지금 현재 커서가 깜빡깜빡하고 있는 그 위치를 나타냅니다. 그 위치요. 점이에요. 점점은 그 커서가 깜빡이는 곳에 한 단계 위 디렉토리를 가리키는 게 바로 상대적인 경로입니다. 그래서 제가 상대적인 경로로 유저스 밑으로 이동을 하고 싶다 그러면 여기서 CD하고 점점 한 계단 위는 점점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한 계단 CD 점점 해가지고 리턴을 하면은 자 보시면은 한 계단 위로 올라갔죠. 이게 상대적인 경로를 이용해서 이동을 한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다시 CD 어드민으로 내려가서 어드민. 자 여기에서 중요한 게 있죠. 여기서 보시면 A자가 대문자인데 그냥 이렇게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MS-DOS에서는 대소문자 구분을 하지 않습니다. 이게 굉장히 큰 특징 중 하나인데요. 나중에 유닉스나 리눅스를 사용할 때는 대소문자 구분을 합니다. 그리고 파이썬과 같은 그런 프로그램에서도 당연히 대소문자 구분을 합니다. 이건 틀린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동하는데 절대 경로를 이용해서 한 단계 위로 올라가려고 한다 그러면 CD 해가지고 여기는 C 밑에 유저스로 가겠다. 이렇게 해야죠. 이게 절대 경로를 가장 위쪽으로 루트라고 부르는데요. 그 루트 위에서부터서 경로명을 이렇게 써주는 거죠. 그렇게 해서 리턴을 하면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C 밑에 유저스로 들어왔던 거죠. 그래서 아까는 CD 점점 해가지고 올라갔잖아요. C 밑에 유저스로 갔잖아요. 이게 상대 경로를 이용해서 이동을 한 거고 이번엔 여기에서 CD C 밑에 유저스 이렇게 이거는 절대 경로를 이용해서 이동을 한 거죠. 이런 개념들은 꼭 알아두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배치 파일이죠. 배치 파일은 그 텍스트 파일입니다. 텍스트 파일인데 그 텍스트 파일에 .bat로 끝나야 돼요. .bat로 끝나는 텍스트 파일을 만들어서 그걸 실행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배치 파일입니다. 근데 혹시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과 직접 대면하면서 수업을 하게 되면은 이것과 관련해서도 좀 더 많은 스터디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이 정도로 하고서 일단 1교시 수업은 끝마치도록 하고요. 나머지 시간 동안에는 여러분들이 MS-DOS하고 배치 파일에 대해서 스스로 실습을 해보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다음 2교시 수업은 알고리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교시 수업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